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일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는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위원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트리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려 했는데 제대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 선생님. 저기 윤 선생님 저보다 좀 몇 년 연배가 높으시니까 우리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굉장히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대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죠. 네. 평소 뭐 눈 좀 여겨 봐둔 여학생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라고 돈도 모으고 많이 쓰고 많이 받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 이 정보화 사회가 만든 그 좀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간단한 메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카드 하나 정도 쓸 정도의 마음의 여유나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좀 말라버린 것서 그런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도 책상에 잔뜩 쌓여있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국군 장병한테 보내는 위문 편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느샌가는 좀 실종이 돼버려서 연하장도 없어져 버렸어요. 연하장도 없어지고 세상이 좀 삭막해진 것 같다. 또 길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별로 안 나와요. 구세군 자선 낭비 소리도 왜 저 사람들이 저기 계시지? 이럴 정도로 이제 계절 감각이 좀 없어진 게 우리가 좀 삭막해진 거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보면 크리스마스가 이번처럼 화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일요일 끝나고 화요일 중간에 낀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휴일로 명한다. 뭐 여러 가지 사인도 했더만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직장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 또 신년 연말에 굉장히 먹을 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 뭐 관련됐던 사람들이 회사로 이런 뭐 쿠키라든지 무슨 케이크라든지 막 이런 걸 보내서 잔뜩 그런 걸 간식을 놓고 연말에는 잘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이 연말 연시라는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이 뭐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나는 게 교회 그때 참 없이 살 때는 교회 크리스마스 때 가면 먹을 거를 막 잔뜩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시죠? 떡도 주고 뭐 해서 많이 사탕 같은 것도 사탕도 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선물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뭐 그때는 골목에 보면 새벽송을 부르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밤새도록 그 교회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신도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노래라든지 이런 걸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좀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없어지고 기껏해야 무슨 뭐 카드나 이런 것도 연하장도 문자로 와요, 이제. 문자로 오죠. 그런 건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거의 뭐 기계적으로 오는데 세상이 좀 각막해진 것 같고 각박해진 것 같고 우리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이 무슨 메시지도 좀 발표하고 이제 좀 크리스마스 뜻이 예수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 숭고한 날을 거룩하고 숭고한 날을 대통령도 좀 할 수 있게 좀 이벤트도 좀 만들고 본인도 좀 사랑의 실천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상층부부터 정치권부터 분열과 투쟁과 싸움에 일관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더 각박해져서 좀 그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는 이게 좀 없어진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경기도 좀 나빠진 것도 원인이 있고요. 그래도 참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대통령이 정말로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없는 집 아이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다 자각을 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는 또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데 대통령이 가난한 어떤 지역이나 농촌 마을이나 또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밤에 좀 크리스마스 복장이라도 하고 가서 산타 할아버지가 한번 대 본다면 국민들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 머리 잘 돌리는 탁 누굽니까? 뭐. 네, 탁현민. 탁현민이를 앉혀놓고 그런 생각은 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활을 방불케 하는 정적 청산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좀 화합하자. 나도 좀 반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고해성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겠다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고해성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면은 그런 고해성사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텐데 꼭 잘못해서뿐만 아니라 더 좀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요새 뭐 제 동창 카톡방에 하나 재밌는 게 떴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예. 청와대에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답이 불법 사찰이랍니다. 불법 사찰. 예, 예. 예. 또 거기에 불상이 있는데 예. 그 불상 이름이 내로남불이래요. 예. 내로남불. 예. 제가 뭐 전혀 그 불자들을 그 폄훼하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카톡 방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 이거죠. 부처님도 크리스마스에 불법 사찰과 내로남불이 그 사찰이나 이렇게 불상이 국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부처님도 좋아하실 일이지 그걸 가지고 불교 폄하했다면 그건 부처님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거기서 물을 먹는데 그 무슨 물이냐면 그게 불순물이랍니다. 예. 거기에 눈이 내리면 그게 청기누설이라네요. 청기누설. 그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청와대 뒷산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요. 그냥 하나 붙였습니다. 적으십시오. 썰렁한 뭐 아재 개그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는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또 하나씩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참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하게 됐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근데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보면 15,800명인가가 몇백억을 쓰면서 해외에 나갔다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간 목적지 중에 뭐 1위 미국 이해 가요. 2위 일본 이해 가요. 3위 독일 이해 가시죠. 뭐 독일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4위가 어디신 줄 아십니까? 글쎄요, 뭐 동남아 정도 아닐까요? 체코. 그 4위 체코 간 공무원 중에 저기 내로남불 부처 앞에 맨날 그 있는 분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체코를 그렇게 많이 갑니까? 요새 동유럽 뭐 관광 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도 10등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갈 때 체코가 뭐 나라도 작고 시스템이 뭐 썩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나라인데 거기 4등을 간다라는 거는 대통령부터 남미를 가는데 체코 들러서 가니 근데 그때 성에 앉아서 뭐 둘이 이래가지고 앉아있더만은 글쎄 뭘 기로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좀 쓰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써야죠. 관광식으로 해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나라 돈을 그냥 여비로 쓰고 여행비로 쓰고 관광으로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체코 방문도 비난이 많았던 게 그거죠. 뭐 이유를 좀 분명히 좀 대라. 이유가 그 관광비가 10배 되고 20배 돼도 좋은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의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공무원 출장 4위 체코, 프라하. 대통령도 어김없이 갔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크리스마스 때 통금 없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통금 없었죠. 그래서 기차에 늦게 내리면 팔뚝에다가 도장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그렇죠. 경찰 앞에 가서 이 팔뚝에 도장 찍던 시절에. 그래서 그 통금 없을 때는 밤새 좀 먹고 노셨죠. 젊으셨을 때. 그렇죠. 뭐 소주를 뭐 그 큰 사발에다가 먹고 그냥 업혀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는 그 하루 통금 없는데 어찌 그리 해방감이 있던지 그죠. 근데 좀
청와대 사람들도 네. 청와대 일대만 통금을 좀 해가 밤에는 좀 이렇게 숙면을 취하면서 정신을 좀 맑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 우리 그 지금 김태우 네.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일파만파로 네. 계속 터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얼마나 보따리가 떠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더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더 나올 거로 봅니다. 예. 물론 뭐 김태우 수사관이 얼만큼 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 또 다른 김태우 같은 사람이 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큰 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문제지, 그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번 사건이 사찰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과거에 했던 거를 하나도 어떻게 보면 고치지 않고 똑같이 해온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고, 어떻게 보면 나는 신이고, 상대방은 불순물이고 오염되고 미꾸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겠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나올 수도 있고, 이 수습 과정에서도 지금 제대로 수습을 못 하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이런 일이 나오면 우선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어요. 예. 난 조국 수석이 이번 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사자 1차 그럼요. 책임자잖아요. 물론 임종석, 그 외로라고 하면 사실 뭐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이 있지만 1차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노래 3곡을 연기했더라고요. 첫째가 No Surrender,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아, No Surrender. 두 번째 노래는 뭐냐면 빗속에 불을 지르다. 세 번째 노래는 인생 만세. 그 해외 유명한 곡을 페이스북에 연결해 놨어요. 예. 항복은 없다. 빗속에서 빗속에서 불 지르려면 뭡니까? 꺼져도 그냥 계속 불 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만세. 나는 내대로 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자기 인생은 뭐 만세가 되고 자기는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되지만 나라는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보통 이쯤 되면 한 서너 번의 기회에 사표를 내겠다 하고 조국 밑에서 있던 지금 이영걸이라 그런다는데. 예, 뭐 저랑 같이 뭐 비슷해서. 그 이인걸이가 네. 지금 사표를 하나 냈더만요. 20일 날. 네. 그 사람은 선임 행정관이니까 한 상급 2급 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검사 출신이죠. 그 제일 말단이 사표를 하나 내고 박형철이도 안 냈고 조국이도 안 냈고 임종석이도 안 내요. 그러면 이 정권은 이렇게 사표를 안 내고 뭉개고 앉아서 지금 그 6급 김태우 하나를 불순물이니 미꾸라지니 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야당이 부추긴다고 욕을 하고 이 공개된 사안은 사찰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권이 도대체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버티고 문재인은 뭔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래도 니는 좀 가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과거 정권을 뭐 국정농장이라고 비난했던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일이 커졌거든요. 그때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빨리 내보내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사실 탄핵까지는 안 올 수가 있었죠. 예? 그렇죠. 국민의 소리를 귀들여서 듣고 하면은. 근데 안 듣다가 탄핵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데자뷰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민정수석 끝까지 깔아앉고 실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난 정부하고 다르다고 하고. 근데 국민들은 뭐가 다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선일보를 11월 말부터 그 손녀 갑질, 그 다음에 조선일보 전직 기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조선일보 방 회장 동생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회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또 아들 방정호 무슨 TV조선 사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게 지속되길래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 냄새가 나는데 조선일보가 뭐 하나 물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또
집중적으로 장자연이 사건이니 뭐 심지어 10살 먹은 손녀 갑질까지 또 등장을 시키구나. 네. 그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딱 11월 말쯤에 아마 조선일보가 네. 이걸 물은 것 같아요. 11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이제 겁줘서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보면 당시에 기억납니까? 아, 생각납니다. 이 9월 말쯤에 네. 조선일보가 이제 무슨 이걸 그 고영태한테 받은 걸 네, 갖고 네. 보도하려 하니까 네. 그때 조선일보에 그때 뭡니까 송 네. 무슨 주필 네. 문제를 터뜨리고 또 한겨레가 좀 하니까 부패 언론과 좌파 언론이 합작해서 정권을 죽일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공갈치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데자뷰라고 봐야죠. 평형 이론이라고 봐야죠. 그때도 뭐 기자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그 예. 몰고 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오히려 더 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모양도 그때하고 너무 좀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요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비난도 많고 뭐 예. 그러는데 공통점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공통점이 고집이 세다. 예. 두 번째는 고립무원에 자꾸 빠진다. 예. 자꾸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예. 세 번째 이제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 예. 이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 다른 점은 제가 보기가 첫째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트럼프 마음대로.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예. 대통령 마음대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측근 마음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직접 이 트위터도 하고 예. 뭐 좀 우격다짐 소통이지만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예.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대통령 비행기 안에서 왜 순방 체코에서 그 아르헨티나 G20 비행기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김정은만 물어봐라. 국내는 물어보지 마라. 거기서 얘기한 게 김정은 곧 온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약간은 트럼프랑 그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래도 혼자 외골수로 나가도 이 유능한 참모들이 그동안은 좀 견제를 많이 해줬어요.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 나갈 때도 야당 의원들도 유능한 분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측근들이 고집센 측근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나마 또 대통령이 그걸 끌어가지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는가. 또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는 그래도 실용하고 국익을 많이 세우죠.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뭐 시리아 철거도 그렇고 좀 욕은 얻어먹지만 국익하고 실용을 세우는데 우리는 실용 국익을 좀 너무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대북 관계도 자꾸 좀 퍼주는 쪽으로 가고 실용도 소득주도 성장이니 52시간 근로니 최저임금제니 자꾸 좀 이 실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면에서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주인이 누구냐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 임종석이나 조국을 너 좀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또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비서관인데 네. 이인거리가 사표를 내면 당연히 박영철이가 사표를 내야지 그죠. 네. 비서관 밑에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표를 안 내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박영철이 보고 네가 사표 내면 나도 가야 되니까 이인거리 니는 저기 저 사고친 김태우를 관리 못한 책임이 있으니 니는 내고 나머지는 너가 내지 마. 나도 안 낼 거야. 네. 그리고 맞으면서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당에서라도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문 대통령을 위해서 조국이나 임종석은 물러가라 하고 나와야 되고 네. 언론들도 좀 그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와중에 한겨레니 이런 좌파 언론들은 열심히 편을 들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이런 살다 무도한 사람들을 처음 봅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지금 그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지난달에 11월에 사건이 터졌을 때 조국 민정수석부터 책임질 사람 책임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수도 있죠. 근데 문이라는 사람이 네. 오자마자 12월 네. 4일입니까? 네.
조국 수석이 계속 흔들리지 말고 밀고 가. 그리고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대검 감찰부 저도 가봤습니다. 대검 감찰부라는 데가 정치적으로 마사지해서 문제된 걸 문제 안 되는 세탁하는 데지. 그렇죠. 정말로 문재인이 대검 감찰부가 청와대 뜻과 관계없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전 대통령을 할 역량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민정수석이나 측근들,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는 얘기 나오는 거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죠. 국민들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리면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번지수가 한참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의사가 없는 걸로 국민들은 받아들여지니까 여론은 갈수록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측근들 건드는 게 어떻게 대통령 자신을 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커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뽑았으니까 또 국민들이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 탄핵이라든지 임기 끝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비서관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 손 쓸 거부터 쓰라. 이런 국민들의 뜻을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지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입니다. 희대의 아부꾼 하나가 등장했어요. 정의용이라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대국민 약속 거의 다 이루었다.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너무 자아자찬하는 것 같아서 하면서 말을 이제 고려놓고 쓱 돌리고 있어요. 이 좀 제정신이고 이 어디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 아니에요? 예, 좀 뭐 그런 말은 이제 지금 대북 관계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정의용하니까 의용군 같은 냄새도 좀 나요. 의용군 같이. 의용군. 그 옛날에 6.25 때 그렇죠. 공산당이 그렇죠. 북한군에 입대시킨 게 의용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올바른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덕담만 하니까 제대로 되면 못하는 거죠. 옛날 클린턴 대통령 측근인 모리슨인가 있어요. 딕 모리슨. 딕 모리슨이라고 유명한 모사꾼이었죠. 그 사람이 클린턴 귀에다 대고 있잖아요. 각하는 최고의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그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그 워싱턴이나 뭐 아이젠하워나 뭐 링컨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더 훌륭한 평가를 받는데 각하는 전쟁을 안 겪어서 최고의 대통령 평가를 안 받는데 전쟁을 안 겪은 대통령 중에서는 각하 이상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선사의 모사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일수록 이럴 때 좀 더 냉정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너무 좀 오버한다는 게 대통령이 그 말이 또 자기한테는 좋게 들리니까 그건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필리핀에 가면 그 토마토 던지는 축제 보셨죠? 또 필리핀에 가면 골목에 소 풀어가지고 투소 막 소 피해서 도망가는 축제도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의용을 보면서요. 조국이나 임종석 이제 문재인의 문고리 3인방을 임종석, 조국, 정의용이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좀 씌운 다음에 이 사람들을 광화문 대로에 세워놓고 뒤에 소를 한 100마리 풀고 국민들 한 10,000명이 와서 토마토를 던지고 이 두 가지로 좀 섞어가지고 좀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국민 약속 거의 다 이루었다.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자, 정의용 실장한테 묻는데 북한이 비핵화 안 했을 때 당신 목 매달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핵화하면 제가 달게요. 아니 며칠 전에 북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비핵화보다 그 미군 해구산 철수가 먼저라고. 조선중앙통신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육자회담은 비핵화하면은 북한 핵을 없애는 게 비핵화에서 육자회담이 옛날에는 그렇게 용어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자꾸 말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협의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고 자꾸 했거든요. 그 중국 측 주장이고. 그다음 우리도 거기다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코가 깬 상태다 이렇게 봐도 좀 지나치지 않다.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예.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관료들이 트럼프한테 예. 브리핑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하고 한국이 같이 핵을 없애자라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랬는데 북핵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트럼프가 끝내 구분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날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넣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왜 넣어놨냐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따지니까 아니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 선언에서 글이 써놨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쓴 건데 뭔 문제냐.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보니까 누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한테 문서 주면 문서를 하나도 안 본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설명을 30초 이상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 사람은 그냥 지가기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알았으니까 하지 마. 자기가 알만한 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이건 복잡해서 알아야 된다면 굳이 알려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마스터가 잘린 이유가 볼턴 앞에 있던 NSC 보좌관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런 거고 북한 비핵화는 이런 거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 맥마스터한테 짜증이 났다. 그래서 초반에 저 정권의 트럼프 앞에 새 간신 그 사이 쿠슈너라는 그 유대인이 아주 야근 미국의 뉴욕에 있는 부자들 유대인들 돈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사이로 앉혀놓고 그걸 키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넌이라고 공화당의 트럼프의 그 이념적 거구 이론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프리버스라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매일 트럼프한테 와서 촐싹촐싹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리버스는 벌써 쫓겨났고 그 뒤에 왔던 켈리도 쫓겨났고 그 다음에 베넌도 벌써 쫓겨났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그 지방카라고 제랄드 쿠슈너니까 지방카 아닙니까? 이방카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척은 그 외에는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저 사람의 지적 수준이 한국의 이 복잡한 한미 동맹의 관계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북한의 비핵화와 전략 자산의 문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지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일본부터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핵을 싣고 올 수 있는 한국 그 핵 잠수함이나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까지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다 취하야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의 개념을 미국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쇼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 국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욕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한테 잘못된 얘기를 한 우리 정부가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받아들여진 거죠. 저는 우리 정부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얄팍하게 이익을 좀 제공하겠다고 꼬시면 저 사람은 물지요. 그것도 특히 트럼프의 그 사이나 딸한테 접근해서 물면 물지요. 그렇게 물도록 말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를 끌어 들어가 지금 장난을 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미국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꼭 마귀 같은 이 한국의 이 패거리들이 미국을 현혹시켜가 미국의 비행기 20대 살게요. F-35 우리 이거 하나 좀 들어주시오. 이걸 던진다든가 아니면 문재인이 1조 한 3천억 줄게 분담금 북한 한번 풀어주라 이렇게 갔을 때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분담금 올려준다. 올려준다고요. 비행기 전폭기 판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그걸 또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이 문의 김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김정은한테 배워야 된다 해서 저 일부 또 시청자께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하게도 얘기하셨죠. 그 시청자는 막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김정은한테 뭐 배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김정은은 인간성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주도 면밀한 전략을 좀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 새해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 초점이 된 정치인이 김정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문재인,
또 시진핑, 푸틴부터 4강 대국을 다 만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초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핵 회담에 있어서도 어거지긴 하지만 꾸준하게 자기 주장을 해왔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장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먼저 선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 형국 아닌가요? 철도 기공식도 26일이지만 거기도 연내하기로 한 걸 사인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건 하나도 얘기된 거 없는데 26일 날 기공식 하면 27일부터 언제 해줄 거냐 우린 졸림을 당해야 돼요. 예. 자, 시달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 남북 군사 회담을 하고 나니까 한국이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서 올라오면 북한에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등장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네. 지금 눈앞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전력 정강, 무력 정강을 북한한테 동의를 받아야 네. 무력 정강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의용 씨는 네. 정말로 이 문고리 3인방, 나라를 북한에 팔아넘긴 3인방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좀 하고 싶어요. 4인방으로 하나 늘려야겠습니다. 하나 넣을 분 있으면 예, 넣으세요. 그 정책수석 이 탈원전, 김수현이. 탈원전부터 사사건건 지금 시장 경제랑 어긋나게 해서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분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런 분도 꼭 저는 경제나 우리 국민 삶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 부분도 꼭 빼면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분도 네. 넣어줘야죠. 큰일 날 뻔했다. 서운한 분 만들 뻔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 네. 서운하게 하면 안 되죠. 상은 못 줄, 선물은 못 줄 만정. 자, 그런데 철도 개통식에 7억을 했는데 네. 6억은 행사 비용이고 네. 뭐 음향, 차량, 동원, 인건비 해서 6억이고 1억은 예비비래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판문점역까지 기차 가서 거기 내려서 100명이 하고 오는데 6억을 책정했어요. 너무 과다한 거죠. 예. 당장에 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착공식인지 착수식인지도 분명하게 용어 개념 정의지도 못하는데 돈 7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방학 때 좀 있으면 오는데 차라리 그 돈을 우리나라 어려운 결식 아동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왜 7억이 들어가죠? 서로 테이프 하나 커팅하고 박수 치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는데 그 7억이나 들어갑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북한을 인도적 지원한다고 민간 단체가 북한에 준 돈이 42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 꼭 북한에 가서 지원을 하고 마치 무슨 북한에 선교가 가능한 것처럼 북한에 가고 목사들 말입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나 또 한국의 무슨 단체들이 북한을 못 도와줘서 안달을 하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부터 좀 도와라고 저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한국에도 요즘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겨울에 아주 힘든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 제대로 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이 추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갈수록 많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지 진짜 해야 될 거는 빈민구제죠. 나라가 할 건 빈민구제, 어려운 사람,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빈민구제가 중요한 거지. 양극화해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하는데 잘된 사람 더 잘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된 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할 일이지. 지금같이 나라가 끼어들어가지고 있는 거 못하게 하고 기업 때려잡고 부자들 때려잡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 잘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지금 올해 이 폐업자,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예. 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없는 삶이 돼버렸어요. 기업들도 저녁 연말에 막년에도 잘 저녁 때 안 하더라고요. 아, 올해 막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막년회를 뭐 한 번 딱 해봤습니다. 예.
거의 그랬어요? 뭐 막년에 아니 그 윤상걸 박사님 같은 마당발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거의 뭐 막년에 분위기가 안 난다고. 예. 그냥 모든 것도 없이 그냥 건배사도 한번 할 기회가 올해는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다운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폐업을 보니까 사람이 이 창업을 할 때도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그때는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신이 나지만 폐업을 할 때도 문을 쉽게 못 받더만요. 그렇죠. 그것은 뭐 주인한테 보증금 달라 해도 주인은 원상 복귀돼야 주겠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내주겠다. 뭐 이것부터 해갖고 지금 문을 닫았는데 월세는 계속 주는 사람, 보증금은 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숱하더라고요. 권리금은 아예 못 받고 아예 나온 못 받고요. 거죠. 지금 뭐 서울 강남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강남 뒷골목에도 문 닫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예, 서울에 그 예. 저기 종각 뒤에 그 젊음의 그리기 종로 그 과거 종로 2가 거기에도 보면 1층에 막 한 20개씩 문을 닫았다는 한 블록에.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가 당장 자기 나라에 있는 빈민부터 구제를 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지 돈들을 저렇게 물 쓰듯이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할 게 저는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나서야지 배 아픔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 아픈 거는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뭐 가진 본능이 배 아픈 거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그 있는 사람 거 자꾸 끌어내려 가지고 배 아픈 걸 해결한다? 안 되는 거. 배고픈 걸 해결해야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첫사랑이 크리스마스 때라 뭐 농담 한번 하면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대요.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답니다. 못 사는 게 낫네. 가슴이 아픈 게 배가 아픈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첫사랑하고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픈 문제를 나라가 들어서 해결한다? 안 되는 거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가슴 아픈 거 어떤 게 낫는지 모르겠는데 가슴 아픈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들죠. 뭐 그래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배 아픈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참 머리 아픈 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 아픈 게 힘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 윤상걸 박사님은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머릿속에 착착착 입력이 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 청와대에 있는 A4 선생께서 이렇게 뭐 세 가지를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마 펜스 대통령도 박수를 치고 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좀 다르게 봤을 건데 그분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도 잘 못 외워서 이렇게 보면서 인사말도 저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유능하고 머리 좋은 대통령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 좀 따뜻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미국이 그렇게 싸울 때 싸워도 아버지 부시 그 장례식 때 그 역대 대통령들 모여서 손잡고 그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만 거의 왕따 됐죠. 그죠? 왕따 되긴 해도 전직 대통령.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하기. 우리는 왜 이렇게 따뜻한 게 없는 건지 모두가 다 적이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책도 그 대통령이 읽는 책 이런 것도 봐도 좀 따뜻하고 이런 책이 없고 꼭 그 분리돼 있고 나누고 싸우고 이런 기득권층한테 피해받은 그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좀 사랑을 가르치는 책 뭐 이런 것도 좀 대통령이 이럴 때 이런 책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좀 한번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이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후보들끼리 뭡니까? 어떤 펜션 같은 데 가다 놓고 CCTV로 한 3박 4일을 지켜보고 하는데 하루는 술을 취할 때까지 먹여서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하루는 무슨 서로 논쟁이 되는 주제를 줘놓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우는가 이래 가지고 리얼리티 좀 쇼를 좀 거친 다음에 그렇죠. 그걸 이제 열심히 보는 거야. 자 오늘 대통령 후보들이 좀 펜션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가 그 사람의 실체를 좀 알고 뽑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그 각본회의에서 TV 토론도 너무 짧게 하고 애운 거 갖고 우르르 아니 얘기하고. 틀린 게 있거나 네. 하면 다시 질문을 하고 한 개 갖고 끝장을 좀 보도록 또 네, 하고 좀, 해야 안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검증을 국민들이 제대로 안 하고 한 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네. 과거에도 뭐 책 많이 읽는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드라마만 보신 분도 있고 지금도 거의 뭐 책을 좀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런 정신,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좀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뽑을 때도 시험을 보고 면접을 몇 차례 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데 시험도 안 하고 나는 시험 쳐야 된다 봅니다. 기본적인 상식에서 한 60점 밑으로는 그는 그다음에 뭐 최근에 1년 동안 밥을 혼자서 몇 번 드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쉴 때 네. 뭐가 제일 좋습니까? 나는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거라든지 좌우간 그런 거를 좀 내서 좀 최소한 비정상적인 사람은 대통령 근처에 좀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가리는 부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 하나만한 TV 토론 또 그 중에 될 만한 사람한테는 무슨 뭐 별로 달라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토론을 그렇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정권 임기가 이제 2년 차 말기 거의 3년 차 넘어가잖아요. 예. 예, 20개월 이제 넘어서 이제 야구로 말하면 한 4회 정도 예. 이렇게 되는데 역대 정권에 요때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많이 나죠. 예, 예. 정윤의 문건 십상시 그 1년 9개월 만에 그때 터졌죠. 예. 떴고 그 김대중 정권 때 온노비도 온노비도 또 그때 터졌죠. 이때 그때도 뭐 이상한 사건들이 요때쯤 났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뭐죠 영포 라인이 민간인 사찰 뭐 사찰하고 이런 할 때도 그게 이때가 났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20개월 전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 같고 이때 잘하면은 비행기도 왜 이륙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안전벨트 풀고 식사하십시오 하고 시간 주잖아요. 안전벨트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전벨트 풀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기체가 더 흔들리는 위험한 시기인데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우선 마음을 좀 비워야죠. 네, 마음을 비우고 자기도 잘못될 수 있다. 나에 대한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 기대하기는 저는 지금 여태까지 태도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좀 낙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미래도 낙관하기가 어려운데 문재인의 미래까지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예, 편안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